안녕하세요. 비건 비건 시락입니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이죠?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역시 방학은 어른이 되어도 참 좋더라고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너무 달콤했는데요. 그 방학 동안 회의를 한번 했어요. 앞으로 비건 시락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뭐, 매번 하는 회의이고, 맨날 하는 생각들인 것 같지만, 의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저희 유튜브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유튜브에도 본격적으로 영상을 조금씩 업로드를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짤막한 영상이겠지만요. 그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밀린 근황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 나눠볼까요? 방학 동안 다들 무엇을 하셨나요? 저는 프로젝트에 잠깐 참여를 하면서 조금은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로 뭔가 제가 일을 할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 끝나서 책 읽고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 보내고 있어요. 정말 생강님은 학구열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뭔가 늘 열심히 무언가를 공부하고 있어.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방학 시즌이었는데요. 저는 제가 노는 걸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일을 하니까 일상의 루틴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또 활력이 생기고 그런 면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현실은 맨날 시간에 쫓기고 뭐 체력이 없고 졸리고 골골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게 한 30대, 40대에 사는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요즘이었습니다. 표고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방학 동안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가 버렸는데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해 복 모두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어머, 그러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올해 아주 좀 당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직하기입니다. 사실 환승이직이 목표라서 할 수 있을까 조금 벅차기는 한데 그래도 좀 너무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준비하면서 이성적으로 좋은 곳을 따져보고 이직을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희 셋 다 방학을 아주 보람차게 보낸 것 같죠? 구독자님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목표까지 확실한 저희의 모습을 본받으시길 바라면서 뭐예요? 네, 비건 시락 77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건 시락. 네, 이번 회차는 오래 기다려주셨을 한 구독자님, 언니 유를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단 한 분을 위한 에피소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져온 회차는 고민 상담편입니다. 저번 고민 상담에서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공부를 더 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핑계로 저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새 시간도 엄청 많이 흘렀고 또 그만큼 저희 생각의 변화도 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다른 편에 남겨주시는 피드백도 그렇지만 특히 고민 상담편에 달아주시는 답변은 유독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더욱이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두 분 다 죄송스러워하지만 사실 저는 좋았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막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혼자서 버티기 힘들다 같은 내용이었으면은 저도 막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랬을 텐데 나중에 저희가 답변이 없는 와중에도 한 편의 메시지를 더 남겨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메시지 안에서
본인의 근황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의 몫으로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일상에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막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랄까? 사실 이분에게는 저희의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잘 찾아가고 있으시군. 마늘은 할 게 없네. 뭐 이런 마음이었달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총 2개의 고민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처음에 남겨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 면접을 보신다고 되게 떨려 하신다는 걸 얘기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올려주신 내용에서는 벌써 2학년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나요? 네. 호호. 저희가 오랫동안 답변을 안 들었다 이거를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도 고민 상담편을 잊지 않고 다시 이제 본인의 답변이 올라왔을까 찾아주신 구독자님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래 기다려주신 구독자님을 위한 이번 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비건 실학. 먼저 고민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이전에도 소개드린 적이 있는 고민이지만 상기를 위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로 우울증을 조금 오래 갖게 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평소 급식 이외에는 최대한 채소와 고구마, 달걀을 밥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옷은 이미 많으니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3개월 동안 내내 기후위기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매일매일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IPCC 보고서랑 녹색기후 기술 보고서까지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막막해지더라고요. 여기에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슬프고 무기력한 일들로 남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저 혼자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팟빵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허무해지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옳다고 믿는 우리에게 더 나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겪으면서 더 확고해졌어요. 제가 가장 큰 우울감을 느꼈던 부분이 저 스스로가 많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였거든요. 아이들에게 옳다고 확신하는 모두를 위한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좋은 콘텐츠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혹시 기후 기술에 대해서도 다뤄주실 수 있나요? 언니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어요. CCUS 기술이나 핵융합 기술, 여러 녹색 기술들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추신, 저는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국제고등학교에 지원했어요. 면접은 망했지만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이 팟빵에서 소개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입니다. 너무 좋은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분께서 남겨주신 다음 내용도 가져와 볼게요. 1년 뒤, 한 1년 반쯤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고민 남겼던 학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네요. 상담 에피소드가 올라왔길래 듣다가 제 고민은 안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네요. 응원해주신 대로 정말 감사하게 국제고 진학해서 올해 2학년이 되고요. 사실 제가 원하던 목적에 그리 부합하는 학교는 아닌 것 같지만 몸이 바쁘고 정신이 복잡하니까 대부분의 고민이 유예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세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가장 먼저 제 지속 가능함도 생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와서 전보다 더 폭넓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기후 우울과 불안 증세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져서 지금은 심리학과 진학도 고려하고 있어요. 괄호 열고 물론 갈 수 있어야 괄호 닫고. 희망을 잃지 않고 초심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그게 실시간으로 수치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생각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줘요. 덜 슬프게 해주고 더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오늘 오랫동안 저를 슬프게 했던 주제를 통해서 갑자기 찾아온 용기와 목표들을 볼 수 있게 되네요. 남들보다 예민한 스스로를 거부하고 싶어 했던 저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컸나 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오랜 시간 생각하고 고민해주시는 채소님들 모습은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 같아요. 꼭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신. 논문 제의 상여자답게 받아들입니다. 연락주세요.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정말 이리 들어도 저리 들어도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면에서 많은 생각과 과정을 거쳐서 한층 더 성숙해지신 게 느껴진다라는 한 줄 평을 감히 남기겠는데요. 사실 저는요, 쓰신 것처럼 그렇게 본받을 만한 어른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만큼은 사연자님께 위로나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존재하고 싶네요. 국제고 진학 축하드리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비건 실학. 네, 너무 개인적으로 응원 드리고요. 사연자분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네. 3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키워드죠? 우선 첫 번째 고민에서 녹색기후 기술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환경과 자신의 지속 가능함, 기후우울과 불안에 대한 심리학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딱딱 잘 뽑아내셨군요, 키워드를. 네, 그러면 저도 그 전에 고민을 들었을 때 녹색 기후 기술이란 게 되게 궁금하고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 녹색 기후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진행을 해볼까요? 좋아요. 조금 생소한 이름이죠. 녹색 기후 기술. 하지만 이제 어떤 기술일지는 누구나 그렇듯이 듣자마자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 기후 기술은 대중소 분류 체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소분류에는 무려 총 45개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45개의 소분류 체계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녹색 기술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 왠지 더 생소할 것 같은 기술들을 선별해서 몇 가지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녹색 기후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녹색 기후 기술은 단순하게 이대로 지내다가는 다 같이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혼자만의 추리가 있는데요. 세계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후변화법제가 마련이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즉 IPCC가 형성이 되어서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교토의정서가 그 중 하나이고요. 가장 최근인 21년에는 신기후체제라는 이름으로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기후체제는 교토의정서와 달리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함께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이라고 합니다.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기후 체제가 2015년 파리협약에서 체결이 되었는데요.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더 나아가서 1.5도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인 지금은 신기후 체제의 파리협약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세계 각국의 목표가 잘 달성하고 있는지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한국의 적용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하고요. 탄소 중립 목표를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그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회상으로는 크게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 이렇게 구분해서 2050 비전과 전략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 및 저감을 위한 기술이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녹색 기후 기술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색 기후 기술 중 사연자님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명해 주신 기술들과 저희의 흥미를 돋운 분야 기술들을 추려와서 총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비재사용 에너지 분야에서의 핵융합 발전, 그리고 신에너지 분야에서의 연료 전지, 온실가스 고정 분야에서의 CCUS, 적용 분야 내 농업 축산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축질병 관리와 다분야 중첩에서의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핵융합 발전입니다. 지구는 태양처럼 핵융합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장, 레이저를 이용해서 태양과 같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핵융합로입니다. 연료인 중수소와 삼중소수는 바닷물 속에 함유되어 있어서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고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핵융합 선진 7개국이 초대형 국제협력 R&D 프로젝트인 국제핵융합 실험로를 이용해서 대용량 핵융합 에너지 생산의 실증을 위해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기는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 같네요. 하위 기술로는 고성능 연소 플라즈마 발생 및 유지 기술, 핵융합 재료물질 개발, 핵융합 에너지 동력 변환 기술 개발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성능 연소 플라즈마 발생 및 유지 기술은 고온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기술로 핵융합 반응을 스스로 유지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핵융합 재료물질 개발 기술은 1억 도 이상의 고온 및 중성자로부터의 방사화를 견디는 핵융합 극한 재료 기술이고, 마지막 핵융합 에너지 동력 변화 기술 개발은 핵융합로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수송해서 터빈 발전기로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기존 내연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2~3배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고 발전 시 발생하는 게 물뿐이라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고분자 전해질 용융 탄산형, 고체 산화물, 인산형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동차로 유명한 국가들인 미국, 독일, 일본, 한국에서 상용화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일본에서는 택용 연료전지를 판매하고 있어서 급탄과 난방 등에 활용 가능한 주택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감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CCUS 기술은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저장 기술을 일컫는데요. 주로 화력발전소, 철강, 시멘트 공장, 석유화학 공장과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 및 특정 공정 중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수송해가지고 지하의 안전한 지층에 저장해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기술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석유나 천연가스의 회수 증진에 활용을 하거나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고분자나 액체 연료 등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재활용적 격리 기술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미와 중국에서 중점적으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요. 발전 설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연간 총 7,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 사용급 건식 흡수제 이용 유동층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현재 10메가와트급 플랜트로 상용화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축질병 관리도 녹색기후 기술에 포함되는 것이 신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축질병 발생은 특히 기후변화에 밀접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검역 시스템, 쿨링 시스템과 ICT 융복함 및 스마트팜 등의 기술이 포함이 됩니다.
하위 기술로는 가축 질병 제어와 가축 질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한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 방역국을 신설해서 국가 동물 방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방역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금만 견디세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자력, 진동, 열점, 무선, 주파수, 빛 등 다양한 기계적 열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연구로 현 기술 단계에서는 IoT, 웨어러블 센서와 보조 에너지원으로 응용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존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기술로는 기계적 열 에너지 복합 에너지 하베스터 구조 및 출력 특성 규명, 열 에너지를 이용한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 구조 개발, 형상 기억 폴리머를 이용한 지속적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 기계적 열 에너지 복합 에너지 하베스터 구조 및 출력 특성 규명 등에 관련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녹색 기후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와,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영어 단어가 많이 들어간 거죠? 아니,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글로 좀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은 이름이 어려운 거지 하나씩 이제 듣고 나면 하고 이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이러니까 너무 이 심리적 거리감이 많이 멀어지네요. 이건 실학. 특히 뭔가 제가 처음 들어본 기술들을 위주로 가져온 거다 보니까 더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늘님 그 가축 질병 관리는 좀 익숙하지 않으셨어요? 가축 질병 관리, 네, 질병 제어, ICT, 이거 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가축들의 질병이나 어떤 상태를 좀 조절한다라는 제가 가축학 수업에서 들은 내용이 살짝 나와서 조금 반가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태양열 에너지, 수력 에너지, 수자원 확보와 공급, 기후 정보 및 경보 시스템 등 익숙한 것도 많으니까 이 녹색 기후 기술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만 느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언제 이렇게 심층적으로다가 녹색 기후 기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들어보는 거는 둘째치고 이렇게 말해보는 게 평생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아요. 보통 기사를 그냥 눈으로 읽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마는데 이거를 네. 말로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몇 번 버벅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네. 비건 실학. 그런데 신기후 체제 관련해서 뉴스나 자료가 2017년쯤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도 학회나 연구 쪽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는 신기후 체제 대응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한국 기후변화 피해 비용을 정량적으로 산정을 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는 리빙랩 기반 지역 기후변화 적응 경로 및 공간 계획 지원 도구 개발 연구 진행 중인데 리빙랩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연자분께 한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알파캠퍼스에서 신규 체제 이해와 대응 전략 내용의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를 함께 첨부해 둘 테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수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건 실학.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다음에는 환경과 우리 비건 지향인들의 지속 가능함 이런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사는 이야기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공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지속 가능함과 우리의 지속 가능함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렵네요.
저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은 지금처럼 지구의 어떤 자체 회복성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강한 규제와 위에서 거론된 녹색 기후 기술이 융합된 형태여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현실성과 윤리를 떠나서 상상으로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개도국, 선진국, 사회 구성원의 뭐 계층 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전용기? 안 돼. 전용 요트? 안 돼. 뭐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이만큼 배출해? 안 돼. 야, 옷 구입량? 다 비슷해야 돼. 이런 그런 막 공산주의에서도 안 지켜질 만한 그런 강한 규제가 돼야지 조금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로 지구의 지속 가능함만을 위한다면은 인권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실현을 해봐야 되지 않나 까지도 생각이 미쳤었는데요. 막 아까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 뭐 신기후 체제 이런 것들이 협약을 세워놓고 지키든가 말든가 하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미친 듯이 강한 규제가 있으면 엄청 숨막히고 답답할 거예요. 뭐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또 적응할 것 같아요. 네. 저의 말도 안 되는 상상 속의 그 지속 가능성은 이 정도로 봤습니다. 표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개인이 일상에서 노력하는 지속 가능함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펼치는 건 다국적 기업이나 국가 범위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나 막 그런 친환경적인 단어들이 요새는 좀 남발되고 있잖아요. 하나의 그냥 마케팅 요소로만 이용당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막 최신 패션 트렌드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뭐 친환경, 비건, 내추럴 이런 키워드가 유행을 했다면 올해는 뭐였지? 마피아 아내? 막 이런 패션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피아 아니?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조폭 마누라 이런 건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마피아 아내처럼 이렇게 센 착장과 막 화장이 엄청 이렇게 세고 강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거론된 옷이 바로 모피였어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소비 트렌드의 유행이 비건, 친환경인 걸 보고 이제 드디어 기업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았구나.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다는 걸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환경과 동물을 고려를 해야 한다. 라는 걸 깨달았구나. 라고 느끼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올해는 비건이 유행하는 게 끝나고 모피 아이템이 다시 시장에 나올 거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환경과 동물을 위한 의제가 그저 있어 보이기 위한 마케팅으로 이용을 당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그쵸? 저는 일단 뭐 지구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는 인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인간들이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다 에너지 소비잖아요. 폐기물도 엄청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야 하고 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너무 지치고 힘들지라도 노력하는 나 자신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후우울과 함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2회차에서 기후우울증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비건을 지향하던 초창기에 기후우울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사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막 나는 엄청 열심히 노력한다고 진짜 막 바쁘게 열심히 하고 소비도 덜하고 소비를 한다고 해도 분리수거도 하고 하는데 막 계속 뉴스에서는 환경오염, 재난, 뭐 동물 멸종 이런 것만 다뤄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사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바뀔까? 이런 감정들이 막 밀려드니까 그 무력감과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계절이 너무 이상한 게 체감이 됐었거든요. 네, 환경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그런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생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겨울에도 막 계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정말 체감이 심했습니다. 특히 이제 녹음을 하는 이번 주는요, 저는 장마철인 줄 알았어요. 지금 2월인데. 그리고 오늘은 갑자기 눈이 여기는 한 15cm 쌓였거든요. 진짜요? 네, 아주 다이나믹하게 눈이 내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동네도 한 10cm 정도 쌓인 것 같아요. 지금이 2월 말인데도 갑자기 이렇게 다시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걸 반복을 하니까 관심이 좀 덜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제가 또 그런 것도 봤어요. 한국인이 좀 기후변화에 좀 둔감하대요, 유독. 근데 그 이유가 한반도는 원래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기온이 바뀌어도 그냥 일교차가 심한가 보다 하고 다시 롱패딩 주섬주섬 꺼내고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따뜻해져도 그냥 뭐 얇은 옷 입고 나가면 되니까 항상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1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비를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는 한 달 중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요새는 진짜 한국인으로서 봐도 날씨가 심상치가 않죠. 비건시락. 뭔가 이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를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자산에 뭔가 직접적인 위험을 미치니까 좀 더 이런 빈부격차에 따라서도 그런 체감이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농업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노동 생산성도 물론 저하가 되겠고 뭐 보건 비용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더 그 임팩트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기후 위기로 인한 불안을 기후 우울증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이상 기후에 노출이 돼서 기후 변화를 체감해온 젊은 층이 우울감 혹은 불신을 호소하고 있다는 현상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당장 내 세대까지만도 노년을 안정적인 기후나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되게 강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기후 환경에 대한 불안으로 아이를 낳는 것도 꺼려진다는 이야기도 되게 공감이 가기는 해요. 이제 기후우울증은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 기후, 자연재해, 주거, 먹거리, 질병 거의 모든 것들이 엮여있는 거시적인 문제인데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희처럼 더 관심 있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력감과 성실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조금은 모순적이면서도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은 기후우울증을 저희보다 덜 겪을 거잖아요.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더 힘들어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냥 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뭐 지구 저편 어딘가 뭐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떳떳해지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최대한 하는 거니까 뭐 남들한테 평가받을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남들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아까 사연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구의 지속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을 위한 노력도 할 수 없다.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늦게 깨달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굉장히 본받아야 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비건 실학. 기후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때문이잖아요. 내 노력의 결과는 보이지 않는데 위선을 떤다, 혹은 모순적이다라는 손가락질 받기는 쉽고, 또 내 자신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는 괴리 같은 것들을 괴로워하기 너무 십상이고요. 그런 종류의 기후 우울증이 저도 심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그런 뉴스를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듣다 보면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내 일상이 흔들릴 정도가 되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진 않느냐, 이런 자세로 살아가기로 했어요. 제 환경운동의 모토라면은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비건 실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세상에 대한 얘기를 자주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 무력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너무 거대한 덩어리고, 그에 비해서 나는 그냥 혼자서 하나로 움직이는 하나의 요소같이 느껴지다 보니까. 근데 이런 세상에서 나 지금 너무 무력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무력감 타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력감을 느꼈다가 또 살짝 무관심해지고, 또 어떤 계기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분노했다가 또 다시 무력해졌다가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다만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천천히 반복하는 그것만으로도 좀 지속 가능한 삶이 아닌가라고 저희를 이렇게 다독여 봅니다. 따뜻하네요. 비건 실학. 일단 스스로가 알아주고 또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노력해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 그럼 더더 좋은 거죠. 이번에 자료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가 또 하나 있어서 공유 드리는데요.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에서 웨스턴 호주대학 멜컴 맥컬리 교수팀이 고착형 해양동물 골격 표본을 이용해서 지난 300년간 해양 혼합층 온도 변화를 분석했다고 해요. 그 결과 온난화가 186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돼서 1870년대 중반에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육지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7도 상승한 것으로 밝혀져서 파리 기후 협약의 중간 관리 목표인 1.5도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사실 파리 기후 협약, 이게 잘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를 떠나서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결과잖아요. 허울뿐이라고는 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제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액션이 정말 정말 필요한 때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대화가 실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녹색 기후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발, 적용도 함께 병행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뭔가 미디어나 기사, 학술 연구 등을 통해서 접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시기를 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뭔가 언론이나 정부 쪽에서도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알림과 뭔가 정책에 있어서 노력이 더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요즘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세상의 상태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고 결국엔 그게 나 자신, 사회, 세계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건 실학. 네, 이번 회차 저희가 애정하는 구독자님을 위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더 잘 준비하려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그 환경을 위해 힘쓰시는 구독자님의 그 과정에 있어서 작은 보탬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다시 한번 새로운 에너지와 의욕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금 길어졌을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요. 다시 한번 계약 맞이 인사를 드리면서 힘차게 시작을 하겠다는 표부를 또 밝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그리웠습니다. 다시 비건 실학을 시작하게끔 응원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리고 맞아요. 그리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건 실학은 쭉 이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스타, X, 유튜브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안녕.